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6월달이 윤달이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월 지나고 뭐 7월 말 8월 초 아마 그때쯤 되면 백중하고 생전예수제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년마다 백중 때 이제 뭘 계속 법문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텍스트를 교재를 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 미리 시작을 해서 법성계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중 생전예수제 그 7월달 법문 쭉 다 포함해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법성계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성계는 이제 정식 명칭이 화엄일성 법계도라 해가지고 공양간에 불이 나면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마당에 법계도를 그렸었는데 그게 이제 의상스님의 화엄일성 법계도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마당에 우리가 작년에 그렸던 법계도가 법자로 시작해가지고 불자로 끝나죠. 총 법성계 줄여서 그냥 법성계라고 그러는데 210자 글자 숫자는 작습니다. 그 방대한 화엄경을 210개의 글자에 다 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 의상스님이 정말 대단한 스님이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전생에 화엄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나 수행을 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다음 법회까지 좀 시간 간격이 있어가지고 의상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충 의상스님이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시대죠. 신라시대. 서기로 따지면 600년대.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참 싸울 때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의상스님이 활동을 하셨고 나이가 이제 원효스님이 의상스님보다 8살이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의상스님이 625년도에 태어나서 702년도에 입적하셨으니까 대략 한 70살 조금 넘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오래 사셨죠. 의상스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스님이 이제 원효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삼장법사가 누구죠?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 서유기에 이제 손오공 나오고 사오정 나오고 저팔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저 천주까지 가는 스님이 삼장법사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갖춘 그래서 이제 법사다 삼장법사인데 이 서유기가 1500년대 중국에서 이제 소설로 나왔는데 그때 서유기의 모델이 됐던 스님이 이제 현장스님입니다. 현장스님. 왕호천죽전은 아니구나. 거기는 해초스님이고 어쨌든 현장스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많이 구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을 해서 중국의 불교를 널리 알린 공이 크신 분이 또 현장스님입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현장스님의 나이가 조금 한 20살 정도 많습니다. 그 두 분 스님을 빼놓고 우리가 의상스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이 그때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에 가서 좀 신학문, 불교의 신학문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당나라를 가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고구려 쪽으로 이제 육로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제 고구려 군사한테 잡혀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제 쪽으로 해서 갔어요. 지금의 뭐 서산이 충남 서산인가 뭐 그렇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경기도 어디 그 옛날에 백제가 주로 중국하고 이 무역할 때 하던 항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산 마의 삼전불이 있는 곳이 이제 거기가 중국과 무역하는 그 항구로 가는 그 길목이었다고 그래요. 길목. 그러니까 뭐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 같이 신학문을 배우러 가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던 길이 그 서산 마의 삼전불이 있는 그 길이었다. 지금은 그 길이 뭐 그냥 산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중요한 무역로였다. 이렇게 하면 그 길로 해서 가다가 그 유명한 해골물 이야기가 나오죠. 가다가 깜깜한 밤이 돼서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 된다 해서 어딘가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약간 뭐 동굴 비스무리한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안에 들어가니까 물도 있고 해서 물도 마시고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잤구나.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구나. 그래서 원효 스님은 거기서 세상은 다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하는 걸 깨치고 의상 스님만 중국으로 가고 원효 스님은 중국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왔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한소식을 하죠. 한소식을 하고 그때 개성으로 얽힌 게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내용을 개성으로 얽힌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만물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온 세상이 오직 마음뿐이고 세상 만사는 오직 마음뿐이네.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따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개성을 읊고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고 의상 스님 혼자 당나라로 가죠. 요 이제 원효 스님의 개성을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세상 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야. 내가 이거는 힘들지 않아. 이제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이 고통도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만물이 나타난다. 우리가 뭐 내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 뭐 여기 컵이 있고 뭐 편지 봉투가 있고 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마음속에 뭐다? 하나의 이미지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게. 라는 거를 원효 스님이 깨친 거죠. 어젯밤에 내가 본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감노수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본 것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해골물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것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으니까 해골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이거를 보면서 한참을 따져서 이게 시계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면 시계죠. 그냥 보면 편지 봉투고
이거를 뭐 생각을 해서 이게 무엇일까 고민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시계가 있고 편지봉투가 있어요. 시계라는 이미지, 편지봉투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원효 스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만물이 나타난다. 시계, 편지봉투, 책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개념이 마음속에 있는 개념들이 내 눈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리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부처님들을 모셔놓는 그 작은 집이 있습니다. 큰 거 말고 이런 모형집까지 작은 집에 부처님 모실 때 그런 걸 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호화로운 뭐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감실하고 무덤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 개념이 이것이 시계고 머릿속 개념이 이것이 편지봉투로 다르게 개념으로 내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연기실상의 세계에서 이것과 저것이 같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번뜩 깨친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고 신라에 남았다. 그럼 두 분이 당나라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제 그때가 마침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17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그 불교를 공부하고 경전을 모아서 돌아왔을 때요. 그래가지고 두 스님이 현장 스님 밑에서 새로운 그야말로 최신 요즘 말로 치면은 불교의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싶어서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원효 스님은 나는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 니 혼자 가라. 해서 의상 스님이 혼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중국의 어느 이제 바닷가 마을에 도착을 했겠죠. 뭐 보통 책을 보면 뭐 등주라는 마을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의상 스님이 잠시 머물렀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던 낭자의 이름이 이제 선묘라는 낭자가 있었는데 이 선묘라는 낭자가 의상 스님을 보니까 아주 젊은 스님이 신라에서 온 젊은 스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스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오히려 그 선묘 낭자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불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의상 스님은 종남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남산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낙양에 그 바로 옆에 서울로 치면 남산 같은 유명한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종남산입니다. 종남산 지장사에 이제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화엄종을 공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의상 스님이 그렇게 힘들게 중국에 갔는데 간 이유가 그 현장 스님이 가져온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 스님이 장안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겠죠. 그랬는데 왜 현장 스님한테 안 가고 화엄종에 우리가 제2조라고 하는 지엄 스님한테 갔나? 뭔가 이게 현장 스님하고는 현장 스님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비판적으로 중국에 가서 아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 현장 스님의 생각은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보기에 지엄 스님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8년 동안 화엄 사상을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의 결과로 만든 게 쉽게 말하면은 학교로 치면 졸업 논문이죠. 박사학위 졸업 논문. 의상 스님이 이제 박사학위 졸업 논문으로 쓴 게
바로 이 화엄 일성 법궤도다. 사실 법성계는 우리 법궤도로 그려진 그거를 봐야 됩니다. 계속만 보면 안 되고 그 그림 도면도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출해서 내고 지엄 스님한테 인가를 받죠. 그 인가를 받는 과정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한 이제 8년 정도 이제 지엄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어요. 지엄 스님이 보니까 신라에서 온 의상 스님이 총명하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다 판단을 해서 그동안 네가 공부한 것을 글로 정리해서 나에게 내라. 그래서 10권의 책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엄 스님이 보고 내용은 좋은데 문장이 옹색하구나. 다시 써와라. 빠꾸. 그러니까 이걸 확 줄여가지고 이제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이 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권이 아니고 두루마기 하나를 한 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보현 저기 대세지 보살님 연꽃 위에 보면 동자가 들고 있는 게 저게 이제 두루마기죠. 저 두루마기 하나를 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경전들이 다 저 권 단위로 다 되어 있었어요. 뭐 건강경 같은 경우는 3권, 2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팍 줄여서 이제 한 권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이제 지엄 스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기도가 틀리지 않다면은 요것을 태워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태웁니다. 태우니까 다 타고 글자가 몇 개 남았어. 210개의 글자가 남았어. 그래서 지엄 스님이 그래도 혹시 불이 시원찮아가지고 덜 탈 수 있잖아요. 다시 기도를 의상 스님하고 간절하게 하고 우리의 정성이 이 지극한 정성이 부처님께 닿았다면 이 우리가 올리는 이 글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시 또 210개 글자를 태웠는데 이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엄 스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의 정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길로 의상 스님이 그 불 속에서 건져낸 210개의 글자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6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해서 두문불출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화엄 일성 법궤도다. 이게 사실 보통 뭐 이런 책들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210자의 글자로 화엄경을 압축해 놨는데도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뭐 요즘 말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의상 스님이 신라로 귀국을 하는데 이제 귀국을 하게 된 데에는 그때 당시 당나라가 이제 이 신라를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하게 이제 신라에 들어가서 당나라의 의도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거를 먼저 뭐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귀국을 해서 왕에게 알리고 대비할 것을 이제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돌아오는 길에 의상 스님이 다시 처음에 중국 올 때 묵었던 그 선묘낭자의 집에 가서 이제 그동안 여기 이제 그 집에 이제 처사님 보살님들 덕분에 내가 중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고
신라로 이제 떠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묘낭자가 집에 없었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이미 의상 스님은 신라로 떠나고 배를 타고 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묘낭자가 쫓아가지고 바닷가에 쫓아가서 저기 멀리 떠나는 의상 스님의 배를 보고 바다에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묘낭자가 뭐가 되었냐? 의상 스님을 지키는 용이 되었어요.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슬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의상 스님 이야기니까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선묘낭자가 용이 되어서 그 뒤로 의상 스님을 보호를 합니다. 호위를 하죠. 신장이 되어서 수행 의상 스님을 지키는 신장이 되죠. 이제 의상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요 선묘낭자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부석사에 또 나옵니다. 저 강원도 땅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신다 하는 이야기가 막 신라 땅에 막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지금 홍련암이 있는 곳, 저기 낙산사 홍련암이 있는 곳, 거기로 가가지고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제 거기 이제 홍련암, 지금 홍련암 있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죠. 파랑새가 앞에 가면서 앞에 막 가길래 의상 스님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파랑새를 쫓아갔어요. 쫓아가니까 파랑새가 바닷가 절벽 아래 있는 어떤 동굴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구나. 이것은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욕 재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니까 드디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의상 스님에게 염주를 주고, 또 동해의 여왕은 여의주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의상 스님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지금 있는 이 산 꼭대기에 가면 대나무가 한 상 피어 있을 것이다. 그 대나무 한 쌍이 핀 곳에 절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대나무가 한 쌍이 탁 피어 있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 그게 바로 낙산사 원통보전. 거기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낙산사 창근설화입니다. 낙산사 창근설화.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파랑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염주를 주고 동해 여왕이 여의주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요거는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또 조금 다른 버전이 있어요. 원효 스님과 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거 좀 재밌어요. 이제 원효 스님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효 스님도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는 길에 보니까 탁 논에서 어떤 여인이 벼를 심고 있던가, 하여튼 논에서 벼를 어떤 관리를 심든지 피를 뽑든지 하고 있었어. 지나가다가 원효 스님이 이제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그 벼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젊은 보살이 벼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실험 말고 그건 다시 길을 가다가 겨울가에 갔는데 또 어떤 젊은 보살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나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 보살이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옆에 물을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이거 어떻게 빨래한 물을 주네. 그 물을 버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가는데 또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소나무 위에 파랑새가 한 마리 탁 원효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은 돌아가시게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파랑새가 좀 버전이 많이 다르죠. 파랑새가 등장하는 건 같은데 스님은 원효 스님은 이만 돌아가시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효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랑새는 사라지고 그 소나무 밑에 신발이 한 짝만 있는 거예요. 집신이 한 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내가 지나오면서 본 그 젊은 처자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하고 한탄을 하고 단식을 하고 집신 한 짝을 들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는 저기 절벽 바닷가에 갔는데 관세음보살은 없고 집신 한 짝만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의상 스님이랑 원효 스님이 중국 갈 때는 원효 스님이 이제 유심계 개성을 읊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깨치고 딱 돌아서면서 말하자면은 의상 스님은 졸지에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의상 스님은 친견을 하고 관세음보살 원효 스님은 친견을 못하고 무승부가 된 거지. 이제 1대1 무승부. 요건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화엄사상, 화엄종을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화엄일성 법궤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화엄사상의 핵심을 정리를 할 정도로 화엄사상에 통달하신 분인데 왜 그런 분이 굳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냐 이런 걸 보면 의상스님은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기 개인의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 중생들을 교화하는데도 아주 열가성을 다했다 이거죠. 화엄사상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화엄사상과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일반 중생들도 이런 화엄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의상스님이 또 이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심이 또 크지 않았나. 그래서 낙산사를 어쨌든 의상스님이 창건했다라고 합니다. 의상스님이 이제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 화엄 10차를 창건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낙산사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석사, 영주 부석사. 또 우리 영주 부석사의 이제 대표적인 정각이 무량수전인데, 그게 이제 화엄사상을 상징하는 거지. 영주 부석사 창건설에 보면 아까 말한 선묘낭자가 나옵니다. 선묘낭자가 나오는데 의상스님이 왕의 명을 받고 화엄사상을 펼칠 수 있는 절을 하나 창건하도록 해라 라고 이 왕의 명을 받고 틀을 보러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지금 부석사 자리가 딱 맞다. 그 자리에 절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절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절 이름이 부석사잖아요. 돌이 공중부양한다. 돌이 붕 뜨는 하늘에 사람 수백 명을 가릴 정도의 큰 돌이 하늘에 붕 떠가지고 마을 사람들 머리 위에서 돌이 붕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다 도망을 가니까 그 뒤로 의상스님이 부석사라는 절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럼 이 돌이 어떻게 해서 떴느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 무량수전의 그 부처님 바로 밑에 머리가 있고, 지금 그 안양루라고 하는 그 누각 쪽으로 꼬리가 있고 길이가 한 13m쯤 되는 길쭉한 바위가 그 밑에 묻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성룡이라고 그래요. 그 섬묘낭자가 용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성룡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스님이 절을 짓는데 무지한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절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쫓아낸 거예요. 이게 섬묘낭자는 이렇게 이제 의상스님이 이 어떤 그 옆에서 끝까지 이제 이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무량수전하고 그 안양루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길쭉한 아주 큰 바위가 하나 묻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고, 또 우리가 부석사에 가면 실제로 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안 그런데 밑으로 실을 싹 넣으면 실제로 실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게 끝에서 끝까지 딱 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 부석사다. 또 부석사에 가면은 섬묘낭자를 기리는 섬묘각이라는 그런 그 정각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상스님이 보면은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중국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하고, 또 그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 화엄사상을 대중적으로 관음사상과 결합을 해서, 관음신앙과 결합을 해서 화엄사상을 널리 펼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의상스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에 가면 그 후불탱화에 백이관음도가 있는데, 그 백이관음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 낙산사 지금 홍련암에 그 의상스님이 기도할 때 나타나신 그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게 그 밑에 보면 오원절구 한시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하고, 어쨌든 의상스님은 우리나라의 화엄사상을 알리고 펼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